이교의 정치 때리기입니다. 오늘은 좀 시야를 외부로 돌려서 좁은 국내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정치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용산과 국회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단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대화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전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이 돼서 전장에서 익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는 무기 다루는 노하우 이런 걸 익힌다면 그것은 한국에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이 되면 우리가 북한군의 전술이나 무기 다루는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의사도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 서방으로부터 공급받는 무기가 거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줄 무기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우리한테 포탄을 수입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서방은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어떤 뚜렷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방위비가 국가 예산의 거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나 군사 병력에 있어서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승패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서방의 주류 언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미국 국방부나 미국 군산복합체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관심을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실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도 미국의 주류 언론, 서방의 주류, 미국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언론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직접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정말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다. 어제는 국정원이 한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약 3,000명 정도의 북한 병사가 극동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받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뭐 휴민트를 통해서 뭐 얻은 정보일 수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파견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다. 막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나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언급이나 공식적인 시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이러한 정보의 소스가 우리 국정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정보통,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이나 그 주변 소식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소스라는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이 돼서 우리랑 싸우게 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더더욱 악화된 전장에서 더 불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말 이 전 세계 거의 자유진영에서 거의 제대로 된 군대를 60만 가까이 되는 약 55만의 철저히 무장된 그리고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체계도 아주 훌륭한 그리고 방산 산업도 제대로 일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한국이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좀 이용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이 정보통들이
자꾸 북한군이 지금 뭐 시베리아를 건너서 지금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와 있다는 등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 국방부도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군이 1만여 명이 지금 러시아에 파견돼 있고 일부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북한군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전장터에 가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자,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 정권을 억압을 하든 어떤 뭐 설득을 하든 해서 파견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북한군이 간다면은 우리도 북한군의 어떤 동향, 움직임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단을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외신, 특히 이 서방 언론들은 어떤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냐면 한국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함에 따라 그 상응한 조치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는 비살상 무기 지원, 그 다음에 군참 지원을 했는데, 병참 지원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방어용 무기, 아주 적극적인 방어용 무기, 천궁2 요격 미사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살상 무기, 뭐 포탄을 직접 준다든가, 또는 뭐 K2 전차라든가, 뭐 이런 살상 무기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뭐 예측성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국내 여당 일부에서도 막 걸러지지 않은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만약에 간다면 포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참 나가도 너무 나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6월 달만 해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병참 지원이나 방어용 무기 이런 건 뭐 차치하더라도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6월 달까지만 해도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자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황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달 들어서 북한군 파병이라든가 이런 소리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어요. 러시아와 한국은 적대관계일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6.25에 그런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비에트였어요. 소비에트. 공산국가였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푸틴에 의한 장기 집권 독재 국가이긴 하지만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경제적 자유가 온갖 규제에 얽매여 있는 우리보다 기업들이 푸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고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푸틴의 철통 정치가 있긴 있지만 그리고 푸틴의 정적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암살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푸틴을 규탄해야 되고 푸틴을 정말 재판정에 세워야 될 만큼 중대한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푸틴의 추종자들이 했는지 정말 푸틴이 지시를 했는지 이것도 찾아봐 한번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죠. 하여튼 러시아와 한국은 지금 전쟁 이후에 외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용산에 외교 안보 정책을 누가 대통령한테 조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번에 지나치게 북한군의 파병을 문제 삼아서 우리가 뭐 너무 나가는 거 이런 것은 자제합니다. 절대로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젤렌스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전에는 4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졌는데 지금 거의 1,000만에서 1,5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합니다. 인구가 지금 3분의 1이 줄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부패한 권력 집단의 자녀들은 전장에 다 안 나가고 외국 가서 니스나 깐느 가서 해변에 가서 즐기고 있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부패한 대통령입니다. 부패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70만 내지 80만 명의 국민이 죽었습니다. 2022년 4월에 휴전 협상이 막 진행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동부에 많은 땅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협상을 잘해서 루간스키니 도네츠키니 이런 지역은 상당한 자치권을 주면서 영토를 지키면서 휴전협정을 했더라면 7, 80만 명의 러시아 꽃다운 청년들이 죽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죽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처럼 동부 지역에 도네츠크 지역, 루간스크 지역 이쪽이 러시아로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방법으로 러시아 서남부 지역의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을 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역을 영토를 침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나 러시아가 그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그 비슷한 조약을 맺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파병을 요청하면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북한군을 파병할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파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요. 자, 2, 3일 내에 아마 북한군이 만약에 전선에 나온 것이 그 증거가 나온다면 파병은 확실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러 외교 정책을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러시아는 잘 보십시오. 우리랑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북한에 의해서 막혀있지만 우리 주변 4대국 중에 통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어느 나라입니까? 중공? 절대 아닙니다. 일본? 아닙니다. 미국? 글쎄요,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합니까?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중불나게 러시아를 두둔하는 것 같냐? 왜 자꾸 러시아와 친해져야 되냐?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정서상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중반에 들면서 새로운 국제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연지리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또는 지기적, 그러니까 기술적, 지리 기술적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방항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북방항로라는 건 뭐냐면 부산에서 시작해서 캄차카반도 옆을 지나서 베링해를 지나서 북극계를 지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또 독일의 함부르크로 가는 그런 항로거든요. 지금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항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여름 시즌에는 긴 장시간에 걸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쇠빙선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겨울에도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동아시아와 유럽의 선로는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약 한 20 내지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극동아시아 전체로 봐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 철도보다는 비용이 싸거든요.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근데 이 항로는 비용이라든가 물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굉장히 기존 항로보다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항로에 가장 많이 걸쳐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일본, 캐나다, 미국 요 정도거든요. 그다음 노르웨이, 스웨덴 요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존 항로는 여러 국가 그리고 또 중국의 그
패권 그 정책에 의해서 남진해 해나 동진해 해에 중국에 의한 위협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북극 항로는 자유롭고요. 또 여기 항로 주변에는 다양한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석유, 가스. 그래서 그러한 자원 물류에 있어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개발의 모티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적격인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여기에 이 항로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몇 국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보완 관계, 한국의 기술, 한국의 노하우, 그리고 한국의 이 빠른 그 어떤 상품 개발력, 여기에다가 풍부한 자연 천연 자원, 그 다음에 시장, 1억 4천만 명의 시장, 이런 걸 갖고 있는 러시아는 상당히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러시아도 바라고 있고 한국도 러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항로 개척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항로의 극동의 출발점이 사실은 부산이거든요. 중국에서 오는 물류를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북극 항로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최적지입니다. 부산을 개발하고 부산을 띄우면은 우리나라가 물류 대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 항로를 통해서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21세기 후반에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성장할 겁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은 기존 동남아시아 항로보다도 아프리카 서해안은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또 안전합니다. 그 나이지리아, 세네갈, 모로코 이쪽 지금 인구가 푹쩍 늘고 있고요. 2075년에는 나이지리아 인구가 거의 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3, 4, 5위의 인구 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그만큼 발전하겠죠. 서아프리카를 우리가 또 공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북극 항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러시아도 이런 걸 잘 아니까 한국을 그 안에 자극하려고 하지 않았고 한러 관계를 러한 관계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군의 이 파병 양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나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기정사실에 대한 이 파병까지 간 것은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좀 참을성 있게 러시아 관계를 관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조심하는데 러시아가 북한과 이렇게 밀접해질 그런 동기가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북한의 포탄을 가져갔다든가 또 북한의 장병, 군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앞으로 잘 관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살상무기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러시아를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비로소 나래를 편다고. 이 말은 뭐냐면 막 온갖 일이 시끄럽게 막 다사다난하게 일어날 때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판단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어났다가 잠잠해질 때 그때 비로소 판단력이 새롭게 돋아나고 그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명한 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전쟁 이후에 어느 쪽을 이용해서 좀 더 우리가 이익을 취할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제부터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자, 지금 집권 여당이 용산이 이렇게 너무 브레이크를 안 걸고 자꾸 패전 끝물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사람들은 야당이거든요. 야당. 아니, 윤 정부에 대해서
걸핏하면 껌껌이 브레이크를 거는 야당이 이 중차대한 그 우크라이나 지원, 살상무기 지원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물론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전혀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야당도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야당,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내 코가 석자예요. 왜? 다음 달 15일, 25일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1차 선고가 나오죠? 또 이중교사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와요.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야당도. 그러다 보니까 용사에 대해서 견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현 정치판이 세계 돌아가는 것에 눈 감고 그냥 한쪽만 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일반 국민이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용산 안보실팀, 그 다음에 우리 좀 국제 정치에 해안이 있는 분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우크라이나 꿈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정책, 그런 행보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됩니다. 전쟁 후에 우리는 러시아와 어떻게 다시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지렛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걸 지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교의 정치 때리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